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강의 드릴 최재윤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드릴 내용은 두 가지 단어로 함축이 됩니다. 자기 개발 그리고 시간 관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할까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내 삶과 시간들이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가장 행복을 타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릴 텐데요. 여담 하나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대학생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최고 경영자 조찬특강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중소기업 CEO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사업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러세요. 네, 다들 어려운 시점인데요. 한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시험을 치렀답니다. 네, 어디에 시험을 치렀냐면 방송국의 시험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1, 2차 필기를 합격을 하고요. 마지막 임원단 면접을 들어갔답니다. 그랬더니 근엄하고 심각한 표정에 임원분들이 쫙 앉아 계셨습니다. 자네는 어떤 이유로 우리 방송국을 지원했나? 굉장히 상투적인 질문이죠. 네. 예, 이 상투적인 질문에 이 젊은이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MBC를, 이 친구가 MBC를 봤습니다. MBC 선전 아닙니다. 우리 MBC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치열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답변이죠. 그래서 임원분들이 야, 취업하기가 정말 어렵기는 어려운가 보다. 이 자리에서 저런 말을 다 하고 이러면서 임원들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괴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래, 자네는 그때부터 어떤 이유로 우리 회사를 평생 직장으로 준비했나? 이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공부를 하던 중에 나폴레옹의 유명한 명언과 만나는 순간 제 인생의 승부수는 또 우리 MBC입니다. 우리 MBC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겁니다. 믿기세요? 임원분들이 이제 저는 정말 괴짜구나 이러면서 옆에 계신 또 다른 임원분이 장난기가 더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나폴레옹이 자네 보고 우리 회사 가라 그러든가? 그건 아니죠. 이 친구가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나폴레옹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Boys, be ambitious. 제 발음이 안 좋았군요.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근엄하고 심각한 표정의 임원들이 다 뒤로 나자빠진 겁니다. 그렇죠? 유머의 첫 번째 원칙, 상식을 깨트려라. 그렇죠? 그렇게 엄숙한 자리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껄껄껄 웃고 다 난리가 났는데요. 꼭 그런 분이 계세요. 한 임원분이 여전히 나는 임원이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 근엄하고 심각한 표정일 뿐만 아니라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차가운 표정의 임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꼭 그런 분이 계시죠? 어쨌든 연수를 마치고 부서를 배치를 받았는데요. 자기 최고 상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요.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예,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혼자만 웃지 않았던 그 국장님이셨습니다.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이 국장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자네 입사시험 칠 때 왜 사기쳤어? 내가 자네 말 듣고 두산 백과사전, 동아백과사전 다 찾아봤는데 그런 말 없더라.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국장님 밑에서 4개월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그 뒤에 사표를 내고 MBC를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결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고 감성을 가진 친구가 그 임원분 밑에서 견딘다라는 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시사를 해줍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대의 변천사를 보게 되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식 경영을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창조성을 이야기했고요. 그러다가 그거 갖고도 모자르니까 이 서구인들은 집단 지성이라는 개념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시대적 흐름이 시작되고 있냐면요. 이제 21세기잖아요. 20세기까지 한 개인의 경쟁력이나 조직, 기업의 경쟁력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원가 경쟁력이었고요. 두 번째, 품질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원가, 품질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기업은 존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장점인데요. 이것 갖고는 곧바로 한계에 부닥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가 품질이 탁월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모나미 153 하얀색 똑딱 볼펜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싼 볼펜 못 보셨죠? 품질 경쟁력 어때요? 완벽하죠. 그렇죠? 불량품 만나보신 경험 있으세요? 없죠. 설령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품 불량이 아니라 여러분의 보관 불량이었죠. 3, 4년 동안 안 쓰다가 갑자기 꺼냈으니까 어때요? 볼을 둘러싼 잉크가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막 문지르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완벽한 제품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2, 3년 동안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필기할 일이 생기셨습니다. 문구점에 들어가셔서 내 지갑에서 내 돈을 꺼내서 이 모나미 153을 구매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예,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중소기업 CEO가 되셨습니다. 왜? 품질과 원가가 탁월한데 여러분들은 그 볼펜을 직접 구매하는 걸 망설이세요? 그 이유는 셋 중에 하나에 걸립니다. 어떤 감성적 요소에 만족을 못하고 있거나, 그렇죠? 또 다른 부가적 기능에 여러분이 결핍을 느끼고 있거나, 디자인에 식상했거나,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총칭해서 우리가 제3의 요소다 이렇게 부여를 해볼까요, 이름을?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 경쟁력은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원가, 품질, 제3의 요소. 원가, 품질은 어떤 유형의 인재들에 의해서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냐면요. 원가, 품질은 이렇게 하면 향상이 되게 돼 있어요. 남보다 더 일찍, 더 늦게까지 열심히 땀 흘리면 원가는 절감되게 돼 있고요. 제품은 개선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전통적인 조직형 인재들을 선호했어요. 그래서 그 인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에서 승리해 왔어요. 그래서 20세기에 한국 경제가 놀라운 성공을 이뤘잖아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놀라운 한국 기업의 성공이 있었던 거고요. 그 한국 기업의 성공 배경 속에는 전통적인 조직형 인재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것 갖고는 곧바로 장벽의 한계에 직면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TV 뉴스를 하나 보셨을 텐데요. 한 분이 모 은행을 지점장으로 퇴임을 하시고 치킨점을 열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치킨점을 하는데요. 6년 전에 열었을 때는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 옆에 서너 개의 치킨점이 또 생겼고요. 체인점이. 최근에는 옆에 12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새벽에 더 일찍 나가고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놀아요. 그리고 가격은 더 내렸어요. 근데 지금 형편이 어때요? 월세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면과 성실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것 갖고는 곧바로 한계에 직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 조직형 인재들을 선호를 해오고 그래서 우리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전통적 조직형 인재들로 대부분 훈련되어져 계세요. 특수한 몇 분을 제외하고는. 어디서 훈련을 받았어요? 국가에서 무료로 특별 과외 수업을 보내드렸어요. 군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한국의 남성들은 이 조직형 인재들을 훈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질을 갖고 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우리가 산업화 시대 20세기에 한국 경제가 승리할 수 있었던 동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제3의 경쟁 요소들은 어떤 유형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가 하면요. 조직형 인재와 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동일한 것을 보고도 새로운 해석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발상과 느낌을 느끼는 친구들에 의해서 대부분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조직형 인재와 대비되는 개념에서
마니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맞춤법대로 표현한다면 매니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 유형의 인재가 공존하는 것이 필요해졌어요. 첫째는 조직형 인재가 여전히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바뀌어도 조직형 인재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유형의 인재들이에요. 왜? 기본적인 질서, 위계 서열에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이들이 있어야 조직이 영속적으로 성장하고 존속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에 매니아들도 필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마니아들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과는 좀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조직형 인재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높은 직급을 갖고 있다 이러면 충성을 보였는데요. 마니아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마니아들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마니아들이 상사나 타인이 요구하지도 않은 자발적 충성과 헌신을 스스로 내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저 사람이 가진, 저 상사가 가진 철학, 가치, 이념, 이데올로기, 문화 양식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요구하지도 않은 자발적 충성과 헌신을 스스로 내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니아들은 대인적 지능이 굉장히 취약해요. 대인적 지능이라면 이런 거죠. 타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 조직에 적응하는 능력이 취약해요. 그 대신 이들이 발달한 속성이 하나 있어요. 내성적 지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내성적 지능은 지금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 어떤 요인 때문에?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속성을 가진 인재들은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어떤 통제 방식에 의해서는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 조직형 인재들은 매니지먼트 바이 컨트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통제에 의한 관리 방식을 가지고 이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들을 이끌어 가려면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 가치, 문화 양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컬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바이 컬처, 문화에 의한 관리 방식이 있을 때만 이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제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하실 때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그 훈육을 시켰어요? 너 할래? 안 하고 맞을래?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린 자제분들한테 너 할래? 안 하고 맞을래? 이거 먹혀요? 안 먹혀요. 요즘 아이들은요. 왜 이걸 너가 해야 되고 이걸 했을 때 너가 어떤 도움이 되고 그게 자기 머릿속에 이해가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발적인 그쵸 질서를 그리고 헌신을 내보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아이들부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매니지먼트 바이 컬처로의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해졌냐면요. 21세기의 기업 경쟁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3의 경쟁 요소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매니아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어울려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워낙 그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인턴 사원들을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어떤 직원 한 명을 여러분에게 비서처럼 한 명씩 이렇게 붙여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 비서는 조직형 인재였으면 좋겠어요? 마니아였으면 좋겠어요? 예, 마니아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끔 매니아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속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마니아예요. 예, 마니아. 근데 대부분 조직형 인재들을 선호해요. 왜 그럴까요? 마니아들은 이런 속성이 있어요. 자네 이것 좀 하지. 이러면 10중 8구 곧바로 어떤 대답이 나와요?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이게 마니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마니아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조직형 인재들을 우리가 선호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제분들은 어떤 유형이길 원하세요? 마니아이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조직형 인재와 마니아를 함께 이렇게 어우러서 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 마니아들을 끌고 가는 게 필요해진 거예요. 왜? 21세기는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21세기 새로운 경쟁력은 남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창의적 발상, 그렇죠? 창의적 감성,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플랫폼을 깔아야 돼요, 밑에.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깔 때 이 새로운 창의적 발상이나 아이디어들이 막 분출을 할까요? 그게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게 우리 개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뭐 조직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우리 가장 밑바탕에 깔릴 때 그런 창의적 발상과 아이디어가 막 분출될 수 있을까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찾는 팁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던 과정 속에 이런 순간들이 있죠. 야, 내가 어떻게 그때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그때 그런 표현을 만들 수 있었을까? 스스로에게 탐복하는 순간들이 있으시죠? 예, 그때는 언제였던 것 같으세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요. 비록 제한된 시공이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내면적, 감성적, 감정적, 물리적 자유함을 느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막 새로운 것들을 생각을 하고 떠올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나의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의 조직이나 기업이나 우리의 문화 공동체에 자유함이 깔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허용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어지게 돼 있어요, 조직체. 그거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그것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없으면 21세기에 세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경쟁력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함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막 허용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두 가지 유형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해가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감성적 자유함을 던져주면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내 개인 경쟁력, 그리고 우리 팀, 우리 조직 경쟁력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잘 활용을 해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허용해주면 10중 8구 방종과 타락으로 치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허용을 해야 돼요. 이거는 거스릴 수 없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이에요. 차이가 있다면요, 단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유함을 허용하기는 허용하되 어느 조직이 타 조직보다 그걸 더 먼저 허용할 것이냐의 시기의 문제고요. 두 번째 차이가 있다면 허용하기는 하되 어느 조직이 타 조직보다 더 넓게 깊이 허용할 것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것은 거스릴 수 없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그렇죠? 어려운 과제예요. 그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매니지먼트 바이 컬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나를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내가 이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리고 이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것을 행동에 옮겨도 되는지에 대한 내면적 통제 메커니즘이 모두의 내면 속에서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컬처다,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1년 뒤의 모습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혼자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내가 하고 있는 짓이 5년 뒤 또는 1년 뒤에 내 삶의 결과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과제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갖춰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유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한국 사회와 한국 개인, 한국 기업체의 마지막 과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자율과 자유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혁신이나 새로운 창의력, 열정적 에너지는 언제 만들어져요? 내가 자유함을 느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자유함이라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제가 어디 대학의 CEO 과정에 가서 강의를 드렸더니요. 국문과 교수님이 강의를 들으셨어요. 저한테 끝나고 나오는데 자유함이라는 게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시죠? 이러더라고요. 네, 압니다. 제가 일부러 그 뉘앙스 때문에 만든 단어예요. 그 단어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청소 막 하려고 했는데 부모가 와서 이게 뭐야? 청소해!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리해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고, 판단, 행동, 의사결정의 내면 메커니즘이
우리 내면 세계에서 작동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경영이죠. 그게 자기 경영이에요. 그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시간 관리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판단, 행동, 의사결정의 내면 메커니즘, 좀 조직문화의 좀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면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기저 가치의 작동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혜로운 아이로 키우는 방법도 단순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걸 자기 내면에 가지면 부모님이 공부하라, TV 보지 마라, 오락 그만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득을 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이게 필요해진 거예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집단지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새로운 시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집단지성 시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를 만들어내는 발화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자기 개발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경영 용어든 벌써 자기 경영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런 용어가 나오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냐면 서점에 가서 저 주제의 책을 막 사다 읽으세요. 그럼 한 권을 읽으면 어때요? 아, 이 개념은 이런 뜻인가 보다 감이 왔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사다 읽으면 어때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쉽게 쓴 책을 한 권 읽으시고요. 거기서 더 이상 책 읽기를 잠시 멈추셔야 돼요. 멈춘 다음에 그 가장 쉬운 책에서 나온 개념을 갖고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개념은 내가 해석한다라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시면 아, 이건 이거겠구나. 내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컨셉을 내 철학으로 만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요. 계속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기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행동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은 많은데요. 행동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컨셉을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려면 자기 철학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기 철학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없어요. 그게 비애예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미국 월가에서 새롭게 시작된 게임이 하나 있어요. 직장인들이 하는 게임. 그게 뭔가 하면요.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주문을 했죠, 각자. 그럼 식사 곧바로 안 나오잖아요. 한 10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10분 동안 뭐예요? 다 앉아서. 게임이나 카톡 하잖아요. 서로 음식 시켜놓고 6명이 앉았는데 다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에서 어떤 게임을 하냐면 스마트폰을 다 가운데에다 탑쌓기를 해요. 탑쌓기를 이렇게 쌓아요. 그래서 식사 끝나고 나갈 때까지 가장 먼저 이것을 뽑는 사람,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그날 점심값 내기 게임을 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여기서 식사하는 시간만이라도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버스 정류장도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많은 정보들을 얻으세요? 연예인 이야기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큰 인생에 도움 되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섭렵을 하는데요. 자기 생각이 지금 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힘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로봇가 되는 거예요. 로봇가 되는 거예요. 로봇. 그래서 이제 집단지성이라는 시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컨셉을 내 걸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그 컨셉을 내 걸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키워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집단지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단어가 결합되어 있죠? 집단 플러스 지성이잖아요. 이게 키워드 분석이에요. 쉽죠? 예, 우리가 이게 얼굴이죠, 얼굴. 예, 얼굴의 어원은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얼굴? 벌써 제가 방법 가르쳐 드렸죠? 그럼 뭐 시작하셔야 돼요? 네, 키워드 분석해야 되죠. 얼굴은 얼 플러스 굴이잖아요. 그렇죠? 얼굴 할 때 얼은 뭘 의미해요? 우리가 오늘날 민족의 얼을 되살려 할 때 얼을 의미해요. soul, spirit, 영, 혼, 정신, 마음. 이게 얼굴 할 때 얼이에요. 굴 할 때 굴은 뭘까요? 저 꼬라지 좀 봐라. 저 꼴 좀 봐라. 형태, 양상, 꼴. 그게 얼굴 할 때 굴이에요.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의 형태, 꼴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굴은 동굴할 때 굴이에요. 그럼 얼굴은 뭐예요? 우리의 소울, 스피리트, 영혼,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통로인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오랫동안 잘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걸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서 그 종교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독교, 캐톨릭, 그렇죠? 기독교, 양해하세요. 기독교, 캐톨릭, 불교, 인도의 힌두교, 뭐 이런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다 여기에 뭘 찍어놨어요? 점을 찍어놨잖아요. 이걸 왜 찍어놨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은 여기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여기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CIA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은 초능력자들이 있잖아요. 원격 투시하는 사람들, TV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원격 투시를 하는 사람들을 그 워싱턴 DC의 CIA 지하 강당에 모아놓고요. 이 사람들이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냐면요, 눈을 딱 감고 원격 투시를 하는 거예요. 소련이 핵폭탄을 몇 개를 어디에 각각 감추어 놨을까? 원격 투시를 한 거예요.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실패했죠. 마찬가지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요, 집단 지성은 집단 플러스 지성이잖아요. 근데 좀 감이 안 잡혀요.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아까 제목이 나왔을 때 집단 지성에 영어가 붙은 걸 보셨을 거예요. 그룹 지니어스거든요. 집단은 그룹, 팀을 얘기해요. 지니어스, 지성은 천재를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팀이 천재다라는 거예요. 집단 지성.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나 또는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두가 다 천재 같으세요? 네? 제가 그러면 강의가 진행이 안 되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유심히 깊이 있게 이렇게 뚫어지게 관찰을 하면요, 다 모두가 결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하고 약점이 있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 모든 한 팀의 동료들이 한 팀을 이뤘을 때 천재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만든다라는 개념, 그것이 집단 지성의 개념이에요. 그룹 지니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20년 전에는 S급 인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천재 같은 인재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스카우트해라 이랬거든요. 이 시대는 종결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과학기술 문화의 복잡 융합화 현상이 가속화됐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올라운드 플레잉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배경, 경험, 경륜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 각기 약점을 갖고 있지만 서로 한 팀을 이뤘을 때 천재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만든다는 개념. 이게 집단지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는 부모님에게 가르쳐 드릴 게 없었어요. 제가 어린아이 때. 여러분들은 요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는 자제분들한테 배울 거 없으세요? IT 쪽은 배우고 있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이에요. 그렇죠? 팀이에요. 다 각기 다르잖아요. 잘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려면요,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언제인 것 같으세요? 나 새로운 생각을 떠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요. 머릿속에서 불현듯 이거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두뇌가 지루함, 단조로움의 여백에 빠져 있을 때예요. 우리 두뇌가 지루함, 단조로움을 언제 느껴요?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시간이 되풀이될 때 느껴요. 그게 언제일까요? 샤워할 때, 화장실에 있을 때, 매일 똑같은 거리 풍경을 보면서 등하교하는, 출근하는, 퇴근하는 시간, 그죠?
그때 우리 두뇌는 한 번도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생각들을 불쑥 떠올려요. 그래서 일본의 뇌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새로운 생각들을 떠올리고 싶으면 두뇌에 어느 정도 지루함, 단조로움의 공간을 확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새로운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뭐 때문에 바빠요? 스마트폰 하느라고.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계속 하루 종일 보면서 굉장히 값진 정보들을 검색하세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만화책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가십거리 보고 있고요. 연예인 얘기 보고 있고요. 없어요.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의 힘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초두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정보에 끌려다니면 나를 이끌어가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다른 정보들이에요. 타인들이고 사회예요. 그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어요. 왜? 타인들이 나를 주도하는 삶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나는 단지 뭐와 같은 거예요. 노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이 그걸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정말 그 위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출퇴근 시간 이런 식의 새로운 생각들을 떠올리는데 단 스마트폰만 안 보는 사람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누구나 다 떠올려요. 이 생각들을. 떠올리는데 이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곧바로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죽을까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그 생각들은 당장 실현 가능한 아주 정미한 정교한 아이디어의 수준일까요? 잡생각의 수준일까요? 잡생각이에요.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떠올랐다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더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더 정리해야 되고요. 누군가 대화를 통해서 타인들의 의견을 갖다가 가지치기를 하고 덧붙여져서 줄기를 형성하고 타인들의 의견을 거기에 뿌리에 진액을 공급해서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비틀어 죽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형성해서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입을 열어 잡생각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우리 동료, 친구일 수도 있어요. 입을 열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하세요? 안 하죠. 이 직장인들은 정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왜 직장인들이 그 잡생각을 말하면 회사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생기겠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잡생각들이 하루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거든요. 10명이면 30가지, 50가지의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생각들이. 근데 문제는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 1000명의 직원이 있다라면 하루에 3000건에서 5000건의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다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명력을,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 말해야 되잖아요. 말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요. 이거 말할까 말까 망설여요. 말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뭐 때문에 말을 안 할까요? 뭔가 하면요. 단순한 한 가지예요. 회사로 따지면요. 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가정이면 가정일 수도 있어요. 내 팀장과 팀원들은 나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탄 없이 회의 시간에 입을 열어 말을 하지만 우리 팀장과 팀원들은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입을 열어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팀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팀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단순한 진실이 달려있어요. 우리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정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 단순한 진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트러스트, 신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떠오르는 그 많은 에너지의 사고들이 생명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팀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느냐. 이 단순한 한 가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 잡생각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쓴 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야 돼요. 그렇죠? 나누고 확신이 들면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적으셔야 돼요. 근데 적고 나중에 보니까 허무맹랑한 생각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걸 갖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가지치기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덧붙이면 놀라운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 생각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이 창의적인 생각들을 이렇게 내뱉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 개발이잖아요. 자기 경영이잖아요. 자기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창의적인 발상들은 자신감의 문이 열려야 돼요. 자신감의 문이. 근데 그 자신감의 문은 양쪽의 문을 여는 레버가 동시에 돌려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안쪽에 있는 레버는 누가 돌리는 건가 하면요. 내가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릴까요? 내가 나에게 부여하는 신뢰, 내가 나에게 부여하는 자신감, 자긍심, 나의 가치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신뢰해야 돼요. 그렇죠? 그 잃어버린 자긍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한국인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상처를 안고 있어요. 왜? 우리 문화는 비교 문화거든요. 그렇죠? 비교 문화예요. 그래서 이 자긍심을 회복을 하셔서 그 레버를 돌리셔야 되고요. 반대편 레버는 뭔가 하면요. 나와 함께 사는 우리 가족 혹은 나와 함께 일하는 타인들이 나에게 던져주는 신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너는 할 수 있어. 넌 천재야.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서 문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애도 내면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인데요. 저는 우리 아이 보고 그래요. 넌 천재야 이래요. 근데 처음에는 웃기지 마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 천재야 그러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훈련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 자긍심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 중에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냐면요. 이 자긍심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자기 개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에서 뭐 테크닉 이런 건 강의 안 드릴 거예요.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그 관통하는 핵심적인 게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자기 개발의 출발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것만 되면 다른 건 굳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 창조의 발화 환경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많이 갖고 계시죠? 여러분 중에 여기 문제 없는 분 계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 다 그 형태와 색상은 다를지언정 다 시련, 고난, 고통, 문제들을 다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언제 비로소 가능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그 생명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까지 새로운 시련, 고난, 고통, 아픔과 끊임없이 직면하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조물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선물이에요. 왜? 우리에게 시련, 고난, 고통, 아픔이 없으면 좋겠잖아요. 걱정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요. 그것은 곧 퇴보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진화나 진보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시련, 고난, 고통, 시험, 어려움과 직면할 때 그걸 이겨나가면서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각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 당시에 사용했던 동일한 생각의 수준을 가지고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시도하잖아요. 고민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해내고 그걸 행동에 옮기면서 열심히 땀을 흘려요. 근데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뒤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해결된 것처럼 보였는데 노력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고치려고 시도했어요. 근데도 왜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땀까지 흘렸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했던 방법이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 당시에 사용했던 동일한 생각의 수준에서 만들어진 해법이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만들 당시에 사용했던 생각의 수준, 그걸 level of thinking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생각의 수준. 다른 말로 표현하면 ways of thinking, 생각의 방식이다. 그것보다 좀 더 진화된 생각의 수준, 생각의 방식에서 그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고 그리고 그 해법을 고민해서 그 방식을 만들어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고 있는 문제를 만들 때 사용했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해법을 고민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요?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면 위로 다시 부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요? 새로운 생각의 수준을 갖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생각의 방식을 갖고 그 문제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그 해법을 고민할 때 그 문제는 비로소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은 많아요. 뭐 젊은 대학생들은 어떤 거에 그걸 많이 고민하냐면요. 매일 여자친구한테 실현당하는 남자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요? 아, 지난번에는 카페에서 식사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나? 이번엔 뭐예요? 뇌물 전략. 그래서 꽃다발 사갖고 선물하기. 방식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실패를 하면 의상이 잘못됐나? 옷을 바꿔야 되나? 뭐 이거 해갖고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레벨 오브 싱킹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되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인, 그리고 내가 정말 만나고 찾는 여성형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자꾸 그 기법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여러분들 남편분하고 계속 이게 싸웠는데 이게 고민해서 이제 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시면 그 다음부터 싸우지 않으세요?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그 문제가 동일한 걸 갖고. 그래서 20대 신혼일 때 싸우던 주제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전히 그 주제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고치고 싶어요. 근데 어떤 걸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20대 신혼 때 그 문제를 봤던 동일한 level of thinking, 생각의 수준. 생각의 방식을 갖고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건을 하나로 압축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 ways of thinking, 생각의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 방법을 전달해 드릴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이 배우면 배우실수록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무서워요. 제가 왜 이걸 무섭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과 4학년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제가 경영학과 학생들 강의는 무조건 이거를 9시간을 집어넣어서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학과의 본 과목으로 들어가요.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요. 학생들의 생각의 수준이 저와 똑같아져 있어요. 그때 제가 다른 하면 애들이 딱 알아들어요. 생각의 수준이 끌어올라져 있기 때문에. 학생을 교수의 수준을 끌어올려 보세요. 생각의 수준을. 그러면 뭐 그냥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벨 오브 싱킹을 끌어올리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이에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많이 들으셨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패러다임이 뭔지에 대한 실체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단어의 컨셉에 피상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요. 그 컨셉으로부터 피상적인 결과만을 얻을 따름이에요.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부터 그 실체의 본질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때 그 컨셉은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시작을 해요. 근데 피상적인 인식 수준에 머물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패러다임은 다 아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 패러다임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한 사람이 뒷짐을 지고 돋보기를 들고 뭔가를 바라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의 어떤 특정의 사건, 현상, 사물, 사람들을 바라다볼 때 판단의 틀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내면의 안경, 그걸 우리는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각자 자기 내면 속에 패러다임을 다 갖고 계세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은 제가 강의도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분도 있을 거고요. 제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진 분이 분명히 여기 계세요. 왜 그래요? 저라는 실체는 하나인데 우리 내면에 동일한 것을 바라다보는 패러다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동일한 어떤 현상을 바라다보는 패러다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안경을 쓰고 있어요. 만약 내가 빨간색으로 코팅된 안경을 쓰고 이렇게 어떤 걸 바라보게 되면 그 현상과 사물의 실체에 상관없이 어떤 색으로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이죠. 블루 컬러로 코팅된 안경을 쓰고 바라다보게 되면 실체의 진실에 상관없이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게 우리의 내면의 안경이에요. 근데 이 내면의 안경이 왜 무서운가 하면요. 우리가 모든 삶과 관련된 것들을 바라다볼 때 다 각자의 내면의 안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5살 먹은 아이가 있고요. 10살 먹은 형이 있어요. 그 동생과 형에게 부모님이 너희들 이거 하지 마! 이랬어요. 근데 10살 먹은 형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딱 납득이 됐어요. 근데 7살 먹은 동생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엄마의 동일한 명령을 바라다보는 내면의 패러다임이 형은 좀 더 성숙한 패러다임이지만 동생은 아직 밑에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인생이 성숙해져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퇴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점점. 그래서 나이가 먹어가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 인격이 성숙해져 가게 돼 있어요. 사고도 성숙해져 가고. 그래서 저는 한 인간의 성숙화 과정은 끊임없는 내면의 안경 바꾸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안경으로 바꿔갈까요? 진실을 보다 진실에 가깝게 바라다 볼 수 있는 안경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좀 더 진실을 가깝게 볼 수 있는 안경, 좀 더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안경. 그게 한 인간의 성숙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안경을 바꿔가요. 그래서 새로운 안경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안경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생각의 수준을 갖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내면의 안경을 이렇게 성숙해한 과정으로 바꿔간다 할지라도 진실 100% 인식할 수 있는 내면의 안경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똑같은 두 개의 물건을 여기에 놓고 여기에 놨을 때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달라 보여요. 우리의 이 시각조차도 이런 왜곡이 있을지언정 우리의 내면 세계로 바라다보는 판단의 틀은 얼마나 커다란 편차를 갖고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진실을 100% 볼 수는 없지만 좀 더 그 진실에 근접해가는 안경으로 계속 바꿔가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경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레벨 오브 싱킹, 생각의 수준의 진화. 그래서 계속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건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내면의 안경을 끊임없이 바꿔가는데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요. 경영학과 4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군대 갔다가 복학한 남학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군대 가지 않는 여학생들과 아직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재학생들을 바라다 보면서요. 이런 생각으로 봐요. 너희가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려. 왜 그러겠어요? 자기는 군대 가서 뭐 할 짓, 하지 말아야 될 짓 산전수전 겪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요. 군대 갔다가 복학한 시점에 갖게 된 내면의 안경을 가지고 나머지 대학생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건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20대 초반 중반에 갖게 된 패러다임,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생각의 수준을 가지고 나머지 대학생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런 아이들을 저는 네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애 늙은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는 내면의 안경이 바뀌지만 어떤 때 이거를 멈추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자기가 원하던 직장에 어렵게 합격하는 순간에 이걸 바꾸기를 멈춰요. 왜 그럴까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방식을 가지고 합격을 했으니까 자신감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 역시 불행한 일이죠. 왜 그래요? 나머지 직장 생활, 나머지 인생을
그 내면의 안경에서 파생된 생각의 수준을 가지고 살아갈 테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그때는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만 임원이 되는 순간에 내면의 안경 바꾸기를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어려운 임원 과정을 자기가 살아온 자기의 철학, 자기의 방식으로 달성을 했거든요. 인생에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이들 역시 어때요? 불행한 거죠. 왜? 나머지 인생을 임원이 된 순간에 갖게 된 내면의 안경, 거기서 형성된 생각의 수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테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70, 80이 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면의 안경을 바꿔가는 늙은이들이 있어요. 이때 제가 늙은이는 좋은 표현으로 쓴 거예요. 저는 존경의 의미로 늙은이라고 쓴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젊은이 같은 늙은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분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깜짝깜짝 놀리게 해요. 그래서 요즘 평생학습 시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분은 선거에 나와서 떨어진 분인데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서 자기 명함을 돌리고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나이 70이 다 돼서 인라인 스케이트 선거 운동에 나가려고 자기가 구청장에 출마하려고 인라인 낚기 그 한복에 모자 쓰고 인라인 여러분 용기 있으세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놀라게 만들잖아요. 이분은요 80살이 됐는데요. 독학으로요. 학력은 국민학교 중퇴예요. 근데 이분은 80세의 나이에 어디에 도전했냐면 동시 통역사 시험에. 무서운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끊임없이 계속 안경 바꾸기를 해나가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우리를 어떻게 돼요?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내면의 안경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생각의 수준을 갖게 된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남학생이 던진 질문인데요. 두 가지 질문을 함축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 그 자체도 일종의 패러다임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벌써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느껴지죠? 네, 느껴지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게 저를 괴롭혔어요. 패러다임 바꾸기는 내면의 안경 바꾸기다. 그래서 내면의 안경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문우답으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웃자고 보낸 이건 질문일 거다. 그렇죠? 재미있을 우화할 때 웃자. 그렇죠? 그래서 우문우답. 그럼 나도 웃는 답변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라고 보냈냐면요. 별 고민 안 하고 빨리 안과 가보십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뒤에 한 1년 뒤에 어디 기업체 가서 임원들한테 패러다임 강의를 했어요. 이제 기업의 패러다임은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제가 한강을 운전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그 1년 전에 그 학생의 두 번째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그렇게 보낸 두 번째 내 답변이 정말 현답이었을까?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뛰어날 우자에 물을 문, 우문이었어요. 그 학생의 제가 그때 깨달은 거. 그거에 어리석을 우자에 답할 답을 보냈구나 나는.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내면의 안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빠져나가고 새로운 그 자리를 메꿀 안경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혼란 상태예요. 혼돈 상태죠. 그걸 우리가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에노미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회학에서 에노미 현상이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게 안 들어가요. 그런 질문을 나한테 보내왔다면 그런 질문에 대고 내가 안과 가보십시오 이랬으면 어리석으로 웃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이 패러다임은 이런 거예요. 왜 무섭다고 제가 표현을 했냐면요. 여러분이 다 어떤 현상이나 사회의 문제 이슈들을 바라다보는 또 나의 인생을 바라다보는 패러다임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을 내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내가 만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 공동체, 내가 받아온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모 방송국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격동의 광복
5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거기에 두 가지 장면이 저를 인상 깊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장면은 뭔가 하면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장면이에요. 예전엔 여대생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면 경찰관이 쫓아가서 30cm 자를 대고 허벅지부터 쟀죠. 네, 그러면 여대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렇게 자를 재도록. 만약 지금 대학로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경찰관이 가서 가만히 서 있어 이러고 자를 갖다 대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성추행이죠. 하일 벗어서 그렇죠. 근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어떤 패러다임? 내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내 신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바라다보는 나의 패러다임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패러다임이 진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을 못하는 거예요. 또 유사한 게 하나 나왔어요. 남자 대학생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가는데요. 머리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게 다 장발족 단속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곧바로 끌어다가 머리를 잘라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파출소 앞에 사각의 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장발족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세워놔요. 그래서 이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길에 세워서.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기 선입선출법 아시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 명씩 이렇게 불러내서 머리를 자르고 훈방 조치를 해요. 요즘 여기에 만약 그럼 꽁지머리를 하고 있는 남학생이 있어요. 경찰관이 너 여기 10분 동안 서 있어. 그럼 서 있을까요? 안 서 있죠. 왜 안 서 있을까요? 자신의 신체 표현의 영역을 바라다보는 내면의 패러다임이 진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냐,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